보통 불황이 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곳이 바로 럭셔리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그냥 완벽하게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KPMG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럭셔리 산업의 판을 그 규칙을 완전히 새로 썼는지 그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아주 기묘한 역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럭셔리 시장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스로의 규칙을 깨부수면서 엄청나게 성장해버렸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이 문장, 이게 모든 궁금증의 시작점입니다. 전 세계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왜, 어째서 명품 시장만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까요? 이거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거대한 질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숫자부터가 엄청나죠. 2022년 시장 규모가 무려 3조 4,910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성장을 이끈 동력이 바로 여기 보이는 네 가지 핵심 트렌드입니다. 새로운 소비자가 나타났고, 쇼핑은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중고 시장이 폭발했고, 심지어 가상세계까지. 지금부터 이 네 개의 엔진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새로운 소비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들이 물건을 사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마지막으로 가상세계의 럭셔리까지 이 네 가지 흐름을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변화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사람이죠. 럭셔리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바로 MZ세대입니다. 이들이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럭셔리를 생각합니다. 그냥 비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룰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이 특징 하나하나가 기존 럭셔리 브랜드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랐고요. 백화점 직원의 추천보다 인플루언서의 좋아요를 더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싼 로고가 박힌 물건을 갖는 것보다 그 브랜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주는지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변화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1837년에 시작된 에르메스 같은 아주 전통적인 브랜드와 2011년에 등장한 아미 같은 신생 브랜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대변하잖아요. 바로 이 젊은 브랜드들이 MZ세대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럭셔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대한 변화는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의 이동입니다. 화려한 쇼룸에서 내 손안의 스크린으로. 그 변화의 속도는 정말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 차트가 현재 권력이 어디로 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랑 온라인 플랫폼을 합치면 무려 54%예요. 이제는 백화점과 부티크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바뀐 수준이 아니라 럭셔리 판매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는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특히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가 말 그대로 폭발했죠.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강제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밀어붙인 셈입니다. 이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핵심 전략이 바로 D2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입니다. 이제 브랜드들은 백화점 같은 중간 다리에 의존하지 않고요. 자신들만의 온라인 세계를 만들어서 고객과의 모든 소통, 모든 경험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구찌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또 가장 파괴적인 변화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럭셔리 리세일, 즉 중고시장의 어마어마한 부상입니다. 3,900억 달러. 이 숫자가 뭐냐면요. 2021년 딱 1년 동안의 전 세계 럭셔리 중고 시장 규모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한때는 그냥 남이 쓰던 물건 정도로 여겨졌던 이 시장이 이제는 럭셔리 산업의 판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한 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사람들은 왜 갑자기 중고 명품에 이렇게 열광하게 된 걸까요? 여기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 소비예요. 하나의 제품을 평생 가지는 것보다 여러 제품을 써보고 경험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럭셔리 재테크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등장입니다. 이제 명품은 그냥 비싸고 예쁜 물건이 아니라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오를 수도 있는 하나의 투자 자산이 된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명품을 산다는 건 영원한 소유를 뜻했지만 이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경험을 의미하게 됐어요. 쓰면 닳아 없어지는 소비재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팔 수 있는 자산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특별해야 했던 럭셔리가 이 중고 시장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자, 드디어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가장 미래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기묘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럭셔리가 현실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 디지털과 가상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NFT 기술이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 기술을 정말 영리하게 쓰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는 실제 제품에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붙여서 짝퉁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 세상에만 존재하는 가상 제품을 만들고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발렌시아가는 포트나이트에서, 구찌는 로블록스에서 이미 수많은 디지털 옷과 가방을 팔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현실의 나뿐만 아니라 게임 속 나의 아바타에게도 명품을 입히고 싶어 하는 거죠. 가상 럭셔리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거대한 신사업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트렌드들. 이게 각각 따로 노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하나로 얽히고 설키면서 럭셔리 혹은 프레스티지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뿌리부터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그림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부분적인 수정, 땜질식 처방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방식부터 고객을 대하는 태도까지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거의 럭셔리가 최고의 장인이 만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에서 가치를 찾았다면 지금의 럭셔리는요, 같은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즉 커뮤니티, 그리고 그 브랜드를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는 정체성, 마지막으로 중고시장이나 디지털을 통해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접근성, 바로 이 세 가지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디지털 핸드백이 수백만 원에 팔리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명품의 본질을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럭셔리의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인가요?